1960년 1월 4일 알베르 까미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 미완성 원고가 발견되었고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애도했고 신문들은 그를 추모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데프레의 한 카페에서 한 남자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까미와 사르트르, 두 사람은 한때 친구였습니다. 1940년대 나치가 파리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함께 레지스탕스 신문을 만들었고 같은 카페에서 밤새 토론했으며 서로의 원고를 읽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출판사, 같은 잡지, 같은 무대에서. 하지만 1952년 두 사람은 결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격렬하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까미가 쓴 책 한 권이 발단이었습니다. 반항하는 인간. 사르트르의 진영에서는 그 책을 비난했고 까미는 반박했으며 사르트르는 직접 나서서 까미를 공격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편지는 더 이상 오가지 않았고 만남은 없었으며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까미가 죽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추도문을 썼습니다. 현대라는 잡지에 실린 그 글에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와의 결별은 아마도 나에게 싸움의 시작이었고 그의 죽음은 작은 종말이다. 그는 까미를 이 시대의 상속자이자 화려한 대표자라고 불렀고 그의 휴머니즘은 고집스럽고 순수하고 엄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 어디에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정만이 있었습니다. 까미는 까미였고 사르트르는 사르트르였으며 둘은 끝내 다른 길을 갔다는 인정. 왜 그랬을까요? 왜 같은 전쟁을 겪고 같은 질문 앞에 섰던 두 사람이 갈라져야 했을까요? 왜 한 사람은 끝까지 침묵 속에 머물렀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말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까미는 말했습니다. 세계는 부조리하고 우리는 그 부조리 앞에 머물러야 한다고. 의미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신에게 기대하지 말고 이데올로기로 도피하지 말고 다만 있는 그대로의 세계 앞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사르트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유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선택하지 않은 것조차 선택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세계가 부조리하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바꾸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침묵은 공범이고 중립은 거짓이며 머무르는 것은 배신이라고. 두 사람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향했습니다. 까미는 한계를 지키려 했고 사르트르는 한계를 넘으려 했습니다. 까미는 인간을 지키려 했고 사르트르는 정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까미는 끝까지 의심했고 사르트르는 끝까지 확신했습니다. 1980년 4월 15일
장폴 사르트르가 죽었습니다. 74세였습니다. 장례식에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그를 따르는 행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식인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사르트르의 철학을 기억할까요? 그의 선택들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가 남긴 균열들을 기억할까요? 이 이야기는 사르트르의 철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존재와 무가 어떤 책임지, 자유와 책임의 변증법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만 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자유를 말했지만 끝내 함께 머물지 못한 사람. 선택을 외쳤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사람.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과는 화해하지 못한 사람. 장폴 사르트르.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고 그가 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선택들의 궤적을 따라갈 것입니다. 1905년 6월 21일 파리에서 장폴 사르트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장 바티스트 사르트르는 해군 장교였고 어머니 안마리는 알자스 출신의 교사 집안 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사르트르가 태어난 지 15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인도차이나에서 얻은 열병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까미처럼 그도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사르트르를 데리고 외할아버지 샤를 슈바이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독일어 교사였고 집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사르트르는 그 집의 도서관에서 자랐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책 속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어린 시절이 행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눈이 사시였고 키는 작았으며 몸은 허약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를 피했고 거리에서 사람들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르트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전시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어린 사르트르를 불러내 책을 읽게 했고 시를 외우게 했으며 박수를 받게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그것이 사랑인지 공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아이였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으며 외할아버지의 집에 얹혀 사는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원해서 낳은 것이 아니었고 누구도 그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의 시작입니다. 필요 없음, 우연, 잉여. 그는 세계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까미는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햇빛과 바다가 있었습니다. 축구장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도 일종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까미는 세계를 사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르트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그는 세계에 빚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 속으로 도피했습니다. 책 속에서는 영웅이 될 수 있었고 모험을 할 수 있었으며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으면 다시 현실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사시인 눈, 작은 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사르트르는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어진 것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는 의미를 주지 않으니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1924년 사르트르는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동급생들을 만났습니다. 레이몽 아롱, 폴 니장, 그리고 시몬 드 보부아르. 그들은 밤새 토론했고 술을 마셨으며 세계를 바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르트르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데카르트, 칸트, 헤겔, 후설. 특히 후설의 현상학에 매료되었습니다. 의식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다. 세계는 의식밖에 있지 않고 의식과 세계는 함께 있다. 이것이 사르트르에게는 계시처럼 다가왔습니다. 1929년 사르트르는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수석은 시몬 드 보부아르였고 사르트르는 2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계약, 솔직함, 자유, 소유하지 않기. 보부아르는 동의했습니다. 이 계약은 2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동지애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1933년 사르트르는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후설과 하이데거를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나치가 집권한 직후였습니다. 거리에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 행진했고 책이 불탔으며 유대인들이 쫓겨났습니다. 사르트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자였습니다. 철학자였고 작가였으며 프랑스인이었습니다. 독일의 정치는 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카페에서 글을 썼으며 그의 계획한 시간이 끝난 후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훗날 사르트르는 이 시기를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전쟁이 끝난 뒤 지식인들이 반드시 해야 했던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938년 사르트르는 첫 소설 굿도를 출간했습니다. 주인공 로캉탱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밤나무 뿌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나무는 이유 없이 여기 있고 나도 이유 없이 여기 있으며 세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존재는 우연이고 의미는 없으며 모든 것은 그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입니다. 본질에 앞서 실존이 있다. 우리는 이유 없이 태어났고 목적 없이 존재하며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신도 없고 운명도 없으며
미리 정해진 의미도 없습니다. 까미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조리, 의미 없음, 침묵하는 세계. 하지만 까미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세계는 부조리하고 우리는 그 앞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본질이 없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 않는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아직 만나기 전, 아직 친구가 되기 전, 이미 그들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징집되었습니다. 34세 기상관측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후방에서 풍선을 띄우고 날씨를 기록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항복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독일의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9개월을 보냈습니다. 포로 수용소, 자유가 박탈된 공간, 선택권이 없는 시간. 사르트르는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동료 포로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했고,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공연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바리오나였습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를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점령하에서 유대인들은 저항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리오나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저항을 거부하지만 결국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왜 사르트르는 포로 수용소에서 저항에 관한 연극을 썼을까요?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자유를 발견했다. 무슨 뜻일까요? 사르트르에 따르면 포로 수용소는 역설적으로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외부의 자유는 없었지만 내면의 자유는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그들의 몸을 가둘 수 있었지만 생각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할 것인가, 희망을 가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1941년 4월, 사르트르는 석방되었습니다. 위조한 의료 증명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나치가 점령한 파리였습니다. 파리는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독일군이 걸었고 건물에는 나치 깃발이 걸렸으며 통행금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란별을 달아야 했고 레지스탕스는 총살당했으며 밀고자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사르트르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존재와 무. 그의 주저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탕스 조직, 사회주의와 자유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실패했습니다. 몇 달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회원은 많지 않았고 실질적인 활동도 거의 없었으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사르트르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글을 썼습니다. 파리 수어르라는 신문에 기고했고 영국 파리떼를 무대에 올렸으며 카페에서 동료들과 토론했습니다. 나치 검열 하에서 점령군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그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저항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레지스탕스 조직을 만들었으니 저항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 조직은 실패했고 사르트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며 안전한 곳에서 글을 썼습니다. 반대로 그를 협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치 치하에서 교사로 일했고 검열된 신문에 글을 썼으며 점령군이 관람하는 연극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닐까요? 사르트르는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저항도 아니고 완전한 협력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그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저항하는 척했고 협력하면서도 자신을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시기 알베르 까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까미는 레지스탕스 신문 콩바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지하에서 신문을 만들었고 나치를 비판하는 글을 썼으며 체포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진짜 저항했습니다. 1944년 8월 파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고 나치 깃발은 내려졌으며 프랑스 국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레지스탕스 영웅들이 거리를 행진했고 협력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그는 레지스탕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을 만들었고 저항의 글을 썼으며 나치에 맞섰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저항의 지식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렀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레지스탕스의 명예를 얻었지만 레지스탕스의 대가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까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들은 친구였고 동지였으며 같은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은 사르트르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발견했다고. 적군의 점령하에 포로 수용소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자유에 대한 관념이었을까요? 사르트르는 자유를 말했지만 그 자유를 위해 무엇을 걸었을까요? 그는 선택을 외쳤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했을까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르트르는 살아남았고 유명해졌으며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유, 선택, 책임, 세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행동해야 한다고. 침묵은 공범이라고. 까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생제르맹 데프레의 카페들은 밤새 불이 켜졌고 지식인들은 모여서 토론했으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파시즘은 패배했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사르트르와 까미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르트르는 현대라는 잡지를 창간했고 까미는 콩바 신문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출판사 갈리마르에서 책을 냈고 같은 카페 플로르에서 만났으며 같은 무대에서 연극을 올렸습니다. 사르트르는 까미를 존경했습니다. 이방인을 읽고 감탄했고 시지프 신화를 높이 평가했으며 까미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가라고 불렀습니다. 까미는 진짜 레지스탕스였고 진짜 작가였으며 진짜 도덕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까미도 사르트르를 존중했습니다. 구토를 읽었고 존재와 무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며 사르트르의 지적 명석함을 높이 샀습니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밤새 이야기했으며 서로의 원고를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기질이 달랐고 태도가 달랐으며 세계를 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르트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답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하며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컸고 그의 글은 명확했으며 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까미는 의심했습니다. 그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입장을 유보했으며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세계는 부조리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으며 확신은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그의 글은 신중했으며 그의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소련을 옹호했으며 혁명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잡지 현대에서 정치적 글을 썼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노동자들과 연대했습니다. 지식인은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까미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불신했고 소련을 비판했으며 혁명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콩바에서 휴머니즘을 옹호했고 사형제도를 반대했으며 폭력에 반대했습니다. 지식인은 증언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논쟁했습니다. 카페에서, 편집실에서, 술자리에서. 하지만 아직은 논쟁이었습니다. 결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르지만 같은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파시즘에 반대하고 자유를 옹호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점에서 1948년 까미는 페스트를 출간했습니다. 알제리의 도시 오랑에 페스트가 퍼지고 사람들은 격리되며 주급이 일상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 리웨 의사는 페스트와 싸웁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환자를 돌봅니다. 이 소설은 나치 점령의 알레고리였습니다. 페스트는 악이고 격리는 점령이며 리웨는 레지스탕스입니다. 하지만 까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더 깊었습니다. 악은 사라지지 않고 승리는 보장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 영웅적이지 않게 조용하게 매일. 사르트르는 페스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스트를 나치의 은유로 쓰는 것은 나치의 구체성을 지운다고 믿었습니다. 나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었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명명하고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까미는 친구였고 동지였으며 아직 같은 편이었습니다. 1949년 사르트르는 소련을 옹호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문제가 있지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편이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까미는 반대했습니다. 소련의 수용소를 알고 있었고 숙청을 알고 있었으며 억압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새로운 전체주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논쟁했습니다.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격렬하게. 하지만 아직 결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카페에서 만났고 서로의 집에 초대했으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1951년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혁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혁명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억압을 낳고 정의를 외치지만 폭력을 정당화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감옥을 짓는다는 것. 까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수단이 목적을 배신했다. 혁명의 이름으로 수백만이 죽었고 자유의 이름으로 수용소가 세워졌으며 정의의 이름으로 숙청이 자행되었습니다. 까미는 반항과 혁명을 구분했습니다. 반항은 한계를 지키려는 것이고 혁명은 한계를 넘으려는 것입니다. 반항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혁명은 모든 것을 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까미는 반항을 선택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책의 원고를 보지 못했습니다. 까미는 사르트르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사르트르에게 향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책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책이 그들의 우정을 끝낼 것이라는 것을. 1951년 10월 반항하는 인간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르트르와 까미, 두 사람이 아직 같은 편이라고 믿고 있던 시간. 이 관계가 어떻게 균열을 맞이하게 되는지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